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갑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임희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이자 자격, 바로 선거권인데요. 이 소중한 한 표를 가치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가진 생각과 공약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 토론회를 통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병선거구 후보자들은 누구이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화성시 갑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중계합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병선거구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제3호에 따라 후보자로 선정된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럼 두 분의 토론자를 좌석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화성병 국회의원 후보 권칠승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화성병 후보 기호 2번 최영근입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의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은 후에 사회자의 공통 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받은 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각 후보자들이 공약 발표를 한 뒤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자 주도로 상호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 토론별로 미리 고지하는 발언 시간을 잘 듣고 또 무대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종료 10초 전에는 예고의 의미로 타이머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자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엄수를 부탁드리며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병 국회의원 후보 권칠승입니다. 화성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사랑과 지지로 저는 이번 임기 동안 중기부 장관으로서 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당에서 수석 대변인으로서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우리 화성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대 임기 중에 우리 화성병에서는 GTX-C 병접 연장 그리고 동인선 1호선 연장이 본격 궤도에 올랐고 봉담 2지구가 새롭게 입주를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봉담 3지구 그리고 진안지구가 새롭게 지구 지정이 되어서 이제 더 큰 화성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와우고, 수연초, 수연중, 그리고 서경초, 세범초 등 교육시설들이 확충되었습니다. 봉담 2고, 봉담 2-1중, 그리고 봉담 2-1초, 그리고 내리 1초 등도 설립이 확정되고 향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KTL 2개 센터,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 지부, 그리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그리고 경기도의회 또 국회 그리고 중기부 장관 이렇게 중앙과 지방 행정과 입법 그리고 기업과
정당 모두 경험한 일꾼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화성병 국회의원 후보 최영근입니다. 저는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도 확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TV를 보면 스위치를 끕니다. 여야,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정쟁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만 현실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이 취직도 하기 어렵고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권입니다. 화성시도 확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성시장을 그만두고 민주당 시장 14년, 민주당 국회의원이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화성시 전체, 특히 화성병 지역은 모든 게 올스톱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병점 지역의 아파트 연합회 건의사항을 들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 표지판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데 7년 동안 안 해줬다고 합니다. 마을 입구에 풀이 많아서 풀 좀 펴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동장이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민주당 정권 그동안에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은 과연 뭘 했나? 저희들 캐치프레이즈가 과연 민주당 정권 그동안 뭘 했냐 이겁니다. 지금 중앙정치에서는 정권 심판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민주당 화성 정권론 심판론을 여러분한테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에게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후보별로 2분씩이며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상대 후보자는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보충 답변 시간은 2분씩이고요. 사전에 정해진 발언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성시는 중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평균 32명에 달하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타 지역의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적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영근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최근에 초등학교 학부형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증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신설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제일 문제가 먼 거리 통학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뭘 했냐가 또 연계가 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 시의원들한테 문제 제기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검토 중이다. 예산 타령만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밀학급 문제, 저희 대표적 사례가 봉담의 쇼행초등학교, 와우초등학교, 이 병점의 세범초등학교, 다수 학교가 그렇습니다. 증축 문제는 저는 단기적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학급에 25명씩 돼야 되는데 지금 말한 학교들은 총 학생 수가 1,500명이 넘습니다. 단기적 증축보다는 신설이 문제가 더 근본적 해결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 경기도 교육청 또 화성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서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어린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안전 이런 게 심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비롯해서 대중교통 문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능일초등학교 소동탄역 파크자이 아파트도 우리 옆에 계시는 후보님이 다 알고 계신데 수년 동안 해결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능일초등학교 신설을 꼭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종료됐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이제 과밀 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교 신설 그리고 학교 증축 문제는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마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학교를 증축하거나 하는 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고요. 이 학교 설립하는 기준을 이 교육부에서 좀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미니 학교라든가 분교 학교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좀 더 유연하게 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고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비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한 포인트만 이제 놓치게 되면은 아파트가 입주하고 난 이후에 한참 있다가 학교가 들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뭐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한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별로 또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과밀인 데도 있고 또 비어가는 교실이 그냥 텅텅 비는 그런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는 방식 그리고 학교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공유하는 방식 이렇게 좀 유연한 방식들을 그 교육부에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급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들었으면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능일초와 화산 1고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능일초 문제는 우리 최영근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아마 주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뭐 다음에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두 후보의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후보, 권칠승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권 후보님 중앙에 또 많은 직함을 가지시고 대변인까지 하시느냐고 아마 지역 관리가 힘드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서동탄역 파크자이 아파트 제가 놀란 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먼 거리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합니다. 능일 초등학교 설립 문제를 수년간 약속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하셨는지 혹시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안 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 학부모 투표를 세 차례나 한 아마 전국에 이런 사례가 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고요. 또 얼마 전에 화성시가 화성 오산교육청과 이 능일초 이 신설을 위해서 이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파크자이 사시는 그 주민들께서도 그 동안에 이 같이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갑지역, 정지역 이렇게 그 후보 신청을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지역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부분과 함께 지금 진안지구하고 봉담 3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앞으로 뭐 길게 보면 한 6, 7년 이렇게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신설을 위한 그 협의를 중앙정부하고 지금 해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그 화성병 지역의 그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이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권칠승 후보, 최영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최영근 후보님께서 이제 능일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중투에 그냥 올려서 해보기도 하고 또 신설 대체 이전 방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것도 해봤습니다. 우리 정근 후보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능일초 신설을 하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또 질문을 하셨네요. 제가 시장 재직 시절에는 결국은 시장이나 국회나 유관기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민원이 빠르게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결론은 주민들이 이건 말로만 약속을 하고 해답이 없구나. 그래서 많이 실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과밀학급 문제라든가 아이들 안전 이런 문제 차원에서 그 의지와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과연 유관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셨는지 또한 그런 의지가 있으셨는지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단기적으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민주당 정부와 국회의원께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저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해 준다든가 나름대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역할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지 부족, 노력 부족, 추진력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공약이 빌공짜가 아닌가. 추진력도 없고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가 그런 대표적 사례를 보고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제 옛날에 했던 제 실적 또 제 의지를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기대가 크셨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의지 또 유관기관의 협력 그걸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합교수 네, 지원을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본인의 순서에만 발언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확충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는 면적 또한 700제곱킬로미터로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경찰서, 우체국 등도 화성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과 비교해서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부족한 공공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두 후보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특례시를 이제 1년 앞두고 있는 화성시 입장에서는 구청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례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그런 이제 전국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화성시만으로 좀 좁혀서 본다면은 구를 몇 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구청을 만들면 구청을 어디에다가 위치할 것인가, 이런 또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정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출장소 시스템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출장소보다 좀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소라든가 또 경찰서, 소방서 이런 관련된 행정부서들을 행정기관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근거도 생기게 되고 유리한 조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청이 생기게 되면 행정 인프라들이 같이 딸려서 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 구청 관련해서 구청과 이제 출장소와의 관계, 권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출장소가 인원이 좀 공무원들 인수가 많이 부족하고 화성시가 또 크다 보니까 또 멀리까지 행정기관에 찾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권한 그리고 행정기관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이런 데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최영근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권 후보님 비롯해서 민주당 화성 지방정부가 항상 말씀하는 게 검토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100만 화성시입니다. 지하철도 없고요. 구청은 4개 당연히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 때도 서부경찰서, 화성의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부경찰서를 바로 했거든요. 근데 대개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들은 핑계 사유가 많습니다. 경찰서 하면 국가 경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러면 화성시 땅에 짓게 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하급 기관이 국가기관에 양해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무원은 그것으로 끝이고요. 경찰서 관련 기관은 끝입니다. 그것도. 근데 제가 대안을 찾은 게 화성시 땅과 국가 땅과 바꿔서 하자. 그래서 경찰서가 유치됐고 소방서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소방서를 설치했습니다. 과연 이게 의지가 있었냐, 리더십이 있었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4개 구청 위치 문제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국회의원, 시장과 더불어서 언제든지 국가기관 통해서 따올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구청 또 대학병원 하나 없습니다. 경찰서야 서부경찰서 있고 동탄경찰서 생기니까 봉담하고 병점에 최소한의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도 또 하나 생기니까 대신 119 안전센터도 곧 설립할 거고요. 당연히 대학병원도 제가 동탄의 한림대병원을 제가 빠른 시일에 유치했습니다. 화성병 지역에도 대학병원 빠르게 유치할 겁니다. 네. 구청을 비롯한 이 공공기관 확충 방안에 대한 두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보충 질문 서로에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관련된 질문 부탁드리고요. 먼저 권칠승 후보, 최영근 후보에게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이제 구청이 생기고 좀 더 이제 그 빠르고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목표는 뭐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구청이 실제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자율성을 많이 좀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도 그동안 구청을 안 만들어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구청의 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율적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건 뭐 동감하고요.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를 제껴놓고 나름대로 지방자치권이 된다고 저는 뭐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건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기능은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예전에 행정공무원 중심이 아니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의 중심. 예를 들면 여성, 청소년, 문화, 노인시설 그런 복합 기능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행정 기능의 중심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그런 역할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화성이 뭐 아시다시피 수원의 면적의 7배입니다. 서울의 1.4배예요. 그러면 각 지역의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러 갈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구청을 좀 설립을 하자. 그리고 기능 철학을 공무원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어느 기능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능이 발전해서 그러한 행정적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중심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빨리 설립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좀 철학을 좀 바꾸자.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인도 그러한 좀 생각의 대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끝내셨습니까? 네. 자, 그럼 또 바로 이어서 최영근 후보, 권칠승 후보에게 관련된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그 권 후보님, 저희 화성병에 대학병원이나 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혹시 대학병원 설립하는데 제가 동탄의 한림대병원 또 시장 시절에 100만 메가시티에 맞추어서 화성병 지역, 화성갑 지역에 계획을 했거든요. 대학병원 유치가 가장 말로만 공약은 좀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유치 방안을 혹시 검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실 텐데요. 이게 의사결정 주체가 사실 민간이죠. 그래서 설득해서 유치한다라는 게 상당히 난항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이제 실제 그 모 대학 쪽하고 그쪽은 동탄이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걸 제가 중간 과정을 좀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화성시에서 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놓아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좀 뭐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촉해서 만약에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화성시와 많은 협의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향후 이제 대상지는 진안지구 그리고 봉담 3지구 이 두 군데 중에서 이제 대학병원이 이제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네, 답변 끝내셨습니까? 50초 정도 남았는데 답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 질문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 두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더 힘들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곤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화성 비형 지역에는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소상공인이라고 관련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제 시절에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옛 전통시장이 길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먼 거리에다 차를 대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근 건물을 사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보니까 거기 또 돈 내는 거라서 또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검토되는 게 땅을 사서 주차장, 공용 주차장 만드는 거나 건물을 사서 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또 좀 융통성 있게 화성시에서 예를 들면 저녁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문제, 학교는 안전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권 활성화인데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브랜드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화성 재래시장도 대개 보면 일괄적으로 한 분야만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브랜드를 같이 개발을 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나 디지털 마케팅을 좀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큰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연계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요즘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 정책자금 지원을 좀 대폭 삭감을 하고요. 결제대행 수수료도 좀 낮추는 거, 온누리 상품권 더 사용할 수 있게 좀 확대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가장 큰 해결 방안은 먼저 주차장부터 확보해. 네, 답변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칠승 후보의 답변 2분 동안 듣겠습니다. 네, 이 소상공인 정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가 될 텐데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제 임기 동안에 동아리에 이제 주차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와우리에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9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차 수요를 아마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주차장 사업은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뒤져봐도 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거의 한계 상황에 있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자리에 가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경제 생태계 전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놓은 그 저의 그 공약에도 보면은 그 벤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는 창업, 그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거, 앵커 기업 유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영업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경쟁력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아지겠죠. 이런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수수료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번에 중앙정부가 이게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가 상당히 그 지역의 소비 활성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관련해서 최영근 후보, 권칠승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30초의 시간 주어집니다. 보수당의 이념은 가장 큰 게 경제 성장 발전 그리고 책임 배려입니다. 우리 진보당이라고 부르시는 우리 민주당은 화성 경제 활성화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성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이라 해도 뭐 모자람이 없습니다. 화성시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그 반도체와 자동차죠.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 세계 굴지에 그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 3위, 또 반도체는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기업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실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생태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몸과 비슷한 거죠. 무릎이 아프면 상체가 아무리 튼튼해도 일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를 계속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두 가지의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업이고 하나는 창업 기업입니다. 창업 기업 중에서도 딥테크 기업들이죠. 이 딥테크 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육성할 것인가? 그거는 대기업과 그리고 강소기업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 이게 생태계적으로 어울리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이제 금융의 문제거든요. 금융의 문제는 두 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많이 확보된 금융 그 자본이 어떻게 유통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많은데도 돈이 잘 돌지 않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돈맥 경화 현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선진적인 금융 기법 이런 것도 국회에서 계속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또 바로 이어서 권칠승 후보, 최영근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예, 뭐 최영근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화성시의 경제 성장 그리고 화성시가 향후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어떤 엔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저희 화성시는 현대, 삼성, 기아 대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대단한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 민주당 정부는 대기업이라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규제나 억압을 많이 하시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다른 행동이지 않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멘트를 하고요. 저는 저희 화성시가 제 여기 일대저 산소가 있는 고향인데요. 스포츠 예인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아까 말하는 반도체 산업도 중요한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츠 문화 산업은 아마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보고요. 스포츠 문화 산업을 스포츠 예술 스포츠로 끝나지 않고 산업화해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봉담은 저는 예술의 도시로 간다. 그래서 예술타운과 더불어서 교통 유치를 해서 그곳에 많은 대한민국의 예술인 부가가치를 좀 생산할 수 있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샹남의 운동장을 단순하게 축구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스포츠 산업이 유럽처럼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녕뜰 앞에 스포츠 대단지를 만들어서 연계를 해서 샹남, 봉담의 삼보 폐광산, 부지 일원, 그다음에 안녕뜰에서 스포츠 문화예술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까지 모두 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두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이야말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인데요. 후보자들 간의 주장, 반론 또 재반론을 통해서 정책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또 효과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상대 후보자는 공약을 들은 후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은 각각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씩 주어집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 공약 발표 2분 동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번에 100만 화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약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100만이 돌파한 화성 특례시를 좀 기념하는 의미, 그리고 또 100만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5개 테마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5개 테마별 테마 자체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또 백년대계, 자족도시, 안심사회, 성장경제, 이렇게 5가지 테마로 이번에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은 우선 GTX 병점 연장하는 것, 그다음에 신분당선을 봉담,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3호선 병점까지 내려온다는 지금 그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봉담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봉담 3지구에 수인선이 지나가는데 그 수인선에 신설역을 만들고 그 신설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마련하는 것. 시간 관계상 다른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는 이제 교육 환경, 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답게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화성, 이런 것이고요. 능일초, 화산1고 이 신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과학관도 개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도시라고 하는 그 테마에서는 100만 특례시 지원 발의를 통해서,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제 화성시 구청,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또 관내 법원 유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 또 성장 경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네, 발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네, 권칠승 후보의 공약 함께 들으셨고요. 이제 관련해서 최영곤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권 후보님 공보물을 봤는데 참 공약도 많고 정리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선거 캠페인이 바꾸자 화성입니다. 시장 그만두고 올해 와봤는데 모든 게 올스톱돼서 저는 혹시 국회의원 당선되면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공약은 많으신데 국회의원 8년, 민주당 시장 14년인데 왜 올스톱이 되고 아무것도 없이 또 공약만 되시나요? 네, 답변 시간 끝났고요. 답변 바로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제가 질문 잘 주셨습니다. 저도 그 프랭카드 봤는데요. 2분 동안 그 8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담 지역에요, 초중고등학교 3곳이 개교를 완료했습니다. 수연초, 수연중, 와우고, 그리고 봉담 2고는 내년 3월, 봉담 2-1중도 내년 3월입니다. 봉담 2-1초는 후내년 3월, 27년 3월입니다. 내리 1초는
24년 9월 내년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봉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화성동지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 기관이죠. 그다음에 중진공 경기남부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기업들한테 정말 편리한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타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담 와우 복합도서관 이거 지금 25년 10월을 개관을 목표로 얼마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화 와우리의 주차장 확충된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북부종합사회복지관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의뢰가 4월달에 들어가고 아마 내년 1월에 지방재정자체투자심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안심거리들도 여러 개 만들었고요. 기배동, 화성동 이런 데도 화산동에도 홍익대 공과대학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상반기에 신학기가 시작될 예정이고 학부 240명, 대학원 40명이 올 것입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KTL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그 시험원 2개 센터가 유치가 됐습니다. 이 총액이 400억인데요. 이거 자율주행기술연구센터 그다음에 스마트 H100 이 평가센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에게 너무너무 편리한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광교에서부터 황구지천 평택까지 가는 그 자전기길 조성도 22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기배동의 다목적 체육관 개선됐고요. 개관이 됐고요. 또 여성 친화 거리들도 여러 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삼정청 제방보수공사 발언 시간이 종료가 돼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최영곤 후보 한 번 더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입니다. 100만 화성시에 지하철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시장 14년 권 후보 빼고 민주당 국회의원이면 16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철 3호선 빼고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지하철 관련 공약입니다. 이거는 또 왜 못하셨는지 과연 금방 할 수 있지 않나 의지만 있으면. 답변 시간입니다. 지하철을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그 뭐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 관문을 넘어야 되는 엄청난 그 관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지금 멈췄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여러 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기안천 정비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병점 진안 쪽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DTXC 제가 현대 컨소시엄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접근이 거의 다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연장 계획까지 발표를 해서 뭐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상생 협약 까지 있었죠. 그다음에 진안동에 다목적 체육관도 건립이 됐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장하실 때 뭐 공약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서경초등학교 개교했습니다. 동탄에서 인덕원선 1호선 이거 연장하는 거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병점 복합타운의 주차타워도 착공했고요. 세범초등학교도 개교했습니다. 병점동에도 다목적 체육관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버스 이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엠버스도 개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점 중심 상가에 고객 지원센터 설치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점역 앞에 가 보시면 청년 지원센터가 또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화초 구봉초의 스쿨버스 성강장을 개선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능일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테마과학관, 이거 어린이과학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테마과학관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동탄역 앞에 가보시면 그 파크자이 앞에 가보시면 LH 공원에 물놀이장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람산 공원의 게이트 볼장도 개선했고요. 병점역 앞 지금 가보시면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발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영곤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2분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정치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아이를 낳고 자라서 교육시키고 결혼하고 또 출산을 같이 해결하고 늙어가면서 내 부모가 아픈 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 화성시 민주당 정권 심판을 얘기하는 이유가 물론 사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때는 된 게 안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지하철 타당성 문제에서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리면 서동탄역을 제가 2년 안에 삽하고 코팅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UNI 센터 일반 공무원들이 검토하면 7년 걸린다는 건 저 17개월 만에 했거든요. 문제는 그 대안을 찾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신분 당선 금방 끌을 수 있다는 말은 그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동탄역도 국가가 돈이 없으면 화성시에서 일정 부분 분담하면 됩니다. 병점역도 사통팔달의 도시 그곳에 지하를 비롯해서 각 역사의 역할을 하는 사통팔달역 또 컨벤션 백화점 기능 공약 발표 시간 이제 끝나갑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어주십시오. 구청 그것도 아까 의지로 말하고요. 대학병원도 그 대안은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런데 교통, 문화, 체육, 여성, 노인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는데 했다고 하시니까 필수적인 거를 갖추지 않은 우리 100만 화성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 저는 제 고향 화성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칠승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어떤 시민들 만나서 들으셨는지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그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하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그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저희 민주당은 병점역을 지화하겠다고 하는 그 구간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번에 그 구체적인 구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공보물이야 뭐 개괄적으로 하죠. 목표나 이념만 정해지면 그거는 그때 가서 타당성 조사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구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하철 1km당 한 1,000억 조금 넘으면 되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국비를 내려주고 도비, 시비 같이 매칭 펀드나 일정 비율 분담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또다시 리더십 문제 추진력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주당이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100만 메가시티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할 일도 너무 많다. 그래서 정치가 좀 제발 말로 하는 정치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고 민생 정치, 생활 정치로 가자.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않나.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결해주고 그런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다시 한번 화성 시민 또 우리 권 후보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학병원이 왜 필요하고 또 소아과 병원도 필요하다는 건 지금 정부 의대 증원하고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화성은 100만 도시인데 동탄에 제가 설립한 한인대병원 외에는 없어서 전부 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좀 같이 설립을 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질문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저도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공보물에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병점역까지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병점까지 연장하는 거, 병점역에 병점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고요. 이게 봉담까지 연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에 오셔서 지하철 3호선 뭐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그건 영통구청이니까 당연히 지난 3기 신도시를 거쳐서 병점역까지 하고 그걸 또 저때 저가 제안했었던 건데
봉단까지를 병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는 아마 서로 다 달라서 제가 막 가로치고 병발선 했는데 지하철 3호선은 수원 영통구청 진안 3기 신도시, 물론 구체적 노선은 그때 검토하면 되고요. 병점역, 그 다음에 봉단까지 가고요. 이왕이면 매송까지 해서 제가 옛날에 거미줄 화성 100만 도시에 맞게 거미줄 노선을 그렸거든요. 그게 나중에 화성시청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한 57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들의 공약 그리고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 함께했고요.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 시간 방법에 대해서 잘 먼저 숙지를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토론 진행의 권한을 갖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두 후보께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되 가급적 1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30초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초가 지나면 주도권자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주도권이 부여된 후보자의 발언 시간에서 차감이 된다는 것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토론을 진행하다가 남는 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추가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후에 남는 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 후보자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점, 부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국민의힘 최영군 후보의 주도로 7분 동안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주보고 하나요?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앞에 맨날 이렇게만 화면과 보고 같이 해서.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8년 동안 저희 화성 병 지역을 민의를 대변해서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조건 다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든가 또 추진력 있게 할 거는 또 필요하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화성의 대학병원이 제가 한림대병원 유치하고 그 다음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병원 유치하면서 민간이 주체다. 맞습니다. 화성시가 지원을 해줘야 유치가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화성시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들은 걸로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 토지 사용을 그러니까 병원용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좀 값싸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저 민주당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600평상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뭐 연계해서 요양 중풍 또는 재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0평상 이상이면 굉장히 뭐 큰 적이거든요. 그러면 대학병원이 제일 우리나라는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땅값이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땅에다가 건립비만 들고 건립을 하고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고 그러면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니까 50년 정도 운영권을 주면 쉽게 유치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힘들은지 저는 동부 지역 또 저쪽 서부 지역까지 이게 빨리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화성시장님 또 관련 기관이 이런 거 좀 협의해서 좀 하셨으면 그거 부탁을 드리고. 아마 뭐 예. 아까 그 백만 화성시에 지하철이 없다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연 국가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저희들은 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 정부에서는 화성시가 의지만 있다면 예산도 많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예산도 분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제가 화성에서 얼마를 댈 테니까 같이 하십시다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권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GTX-C가 그런 거죠. GTX-C가 화성시에서 원인자 부담을 전액하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게 그 의견 접근이 급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문제도 능동역이 원래 계획에 없던 역이잖아요. 그 능동역이 생긴 것도 그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교섭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게 그 이미 화성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GTX-C는 프로그램이라 몇백 억이면 되고 역 하나 만드는 데는 몇백억인데 그럼 화성시에서 한 50% 분담하시는 건가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능동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km당 1,0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50% 분담을 한다 그러면 500억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고 국가가 돈이 없을 때는 아니면 국회의원이 역할을 한다고 하도 그건 당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러면 저희 화성시는 계속 지하철 없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그 능동역이 들어오면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죠. 그 지하입니다. 그다음에 병점역을 지하화하면 지하도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3호선이 뭐 지상철이 될지 지하철이 될지는 그는 뭐 나중에 좀 더 추가적인 그 검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철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하철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철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하철 전철 같은 말씀인데 지금 말하는 거는 저는 시승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동선 계획이 벌써 꽤 오래되는데 이게 또 어느 하철에 될까. 역을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끌어오려고 했을 때 그게 또 10년이 걸렸을 때 우리 화성시민이 받아들이는 건 어떤가. 그 의지를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서 의지를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그건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화성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하 그 구간을 만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역을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선을 화성시가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거는 그 화성시 안에만 지하철을 파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도시하고 다 연결이 돼야죠. 그리고 국가철도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그 차량 운행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고 난 뒤에 정해지는 것인데 우리만 그냥 하겠다. 우리 화성시의 노선에만 지하를 뚫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예, 그 능동역 같은 게 지금 아마 생각하시는 게 능동역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기간이 걸리니까 제가 서동탄역을 만든 이유가 화성시에 발을 들여놓자. 그러면 그 다음에 쉽지 않나.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수원에 왔을 때 봉담은 가꿨거든요. 예를 들면 1km라고 하면 500억 들여서 국가 500억 하면 끌어들일 거를 언제 국가계획만 기다리냐. 그렇게 되면 화성은 어느 시절에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는 아니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쉽지 않나. 그런 의지를 민주당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가지시면 어떠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네,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서동탄역에 기차가 들어오는 것도 국가가 거기까지 선로를 땡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에 저 고양시의 지축 같은 데 가면 차량 기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화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점에서부터 봉담까지 3호선을 연장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차량 기지 제공이라고 하는 보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의지가 없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최영근 후보의 주도로 함께한 7분 동안의 상호 토론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의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최근 뭐 제가 다른 당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인 것, 정치를 파당적으로 한 것, 인사를 배타적으로 한 것,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그분 뭐 누구신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의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보니 양당이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뭐 이재명 지금 대표라든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무능, 무책임, 무소신, 오만, 독선, 부패. 그래서 제가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TV 채널을 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권, 어느 그것만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판이 좀 바뀌자.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다 똑같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민생 정치로 좀 가면 어떠냐. 생활 정치 합시다. 그래서 저같이 지역 곳곳을 알고 국민의 마음 아픈 것을 가장 아는 사람이 국회에 가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치판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해도 되죠. 예. 지역 곳곳을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기분이 그런데요. 제가 뭐 10년 이상 그 지역구로 활동을 해온 곳입니다. 지금 화성병 지역이. 근데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시는 분이 지역 곳곳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하셨듯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권을 한 사람들은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후보님도 시장을 해보시면서 그 행정 집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책임감에 대한 느낌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관으로서 집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깊이를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가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지금 그 현재 정부 여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안 지는 거. 지금은 각종 큰 대형 사고 참사들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추락하는 거 지금도 뭐 엄청 추락했는데요. 2년 만에 진짜 이거는 추락할 것이다. 진짜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지는 문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거로 드러나기 마련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책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시장 때 병점에 6년 살고 지금 봉담 14년 사는데 당에서 어디 지역구로 전략공천 받는 거하고는 별개고. 아니 후보로서 우리 저 후보는 고향이 여기 아니시지만 제 고향은 여기 화성입니다. 그래서 화성을 곳곳이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정치 이슈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과연 말할 자격들이 계신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자 민생 정치로 갑시다. 권 후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구도 하나 이렇게 일일이 다 못해서 주민들이 8년 동안 시장 14년 동안 뭐 했냐. 저한테 국회의원 후보한테 풀 깎는 거 도로교통 표지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지하철이 하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자리에서는 방송에서 말씀 잘하시는 그러한 대변인으로서의 그런 말씀보다는 화성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건설적인 좀 말이 나왔으면 그래서 정치판 바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후보님은 임기 만료 40일 전에 그 사퇴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임기를 그때 채우지 않고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나요? 아니죠. 그때 출마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근데 출마를 안 하셨으면 더 좀 그런데요. 그때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를 하신 게 언뜻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 정부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박입니다.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었을 때 인사를 다 채우는 바람에 그런 알박이 문제가 심해요. 저는 새로 오시는 분이 소신껏 하시라고 했고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무소속락으로 압박이 강해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뭐 더 잘하시지만 시장이 선거 나올 때는 부시장이 대행합니다. 대신에 부시장 체에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희 당에 무소속으로 안 나왔고 네, 또 그런 알겠습니다. 책임 체제로 뭐, 했고 네, 알박이를 피해서 뭐 소신껏 하십시오 네, 하고 했고요. 제가 주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답변을 네. 답변은 됐습니다. 주도권자의 네. 주도가 네.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전 사퇴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하도록 제가 이해가 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래 계속 갑에서 출마하시지 않으셨나요? 갑 지역에서 그거는 뭐 더 네. 잘하시잖아요. 당도 여러 차례 이렇게 옮기시고 아니 지역구도 이렇게 여러 차례 옮기셨던데 네,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민주당 뭐 한번 정부도 설명을 좀 마찬가지지만 해주시죠. 저희 당에서 이제는 화성은 방치할 수 없다 생각해서 시장은 각 지역을 가장 잘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이제는 좋은 시간이 이제 비영 지역도 끝이 났습니다. 강한 우리 장관 출신하고 싸매라. 네, 발언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 간의 주도권 토론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후보의 열띤 토론 함께 지켜보셨을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자 선택에 또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강조하고 싶으시거나 미처 다 못한 말씀 있으시면 각 후보에게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은 말 해주시고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화성병 더불어민주당 후보 권칠승입니다. 토론은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대한민국이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하는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 2년 만에 이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이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들을 어떤 시스템화해서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운영 체계 또 국민을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같이 덩달아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요즘 보면 주변에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개인 회생 접수 그리고 법인 파산 신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죠. 개인 회생은 올해 1월 달에 이미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경제를 살린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조차 없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은 선거 동안 후보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될지 우리 화성병 지역구 주민들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화성병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최영군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또 화성시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치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흥이 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의 정치, 정쟁 정치, 비판하는 정치가 아닌 민생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문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약도 8년 동안 많이 내셨는데 과연 그게 지켜졌나? 왜 화성 시민이 그동안 뭘 했냐? 이게 바로 민생 정치의 실종입니다. 대변인 하면서 말 잘하시고 다 좋은데 제가 상대방 후보를 비판을 안 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천안함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청년들이 수십 명이 산화했습니다.
그곳에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막말 정치, 말만 하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제 공약을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지하철, 청년, 여성 문화시설도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풀배달라고 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정치판 바꿉시다. 지역 하나 못 챙기고 중앙에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당도 틀린 건 틀리고 국민의 차가운 휘처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바꾸는데 저 같은 소신과 의지가 있는 사람 5명이면 대한민국 정치 많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시 국회의원부터 바꿔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발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두 분 후보의 또 마무리 발언까지 모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자, 화성시 병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이 났는데요. 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남긴 말인데요. 4월 10일은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 건강한 우리나라를 가꾸어갈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 반드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도 가능합니다. 60여 분간 활발한 토론을 펼쳐주신 두 후보자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갑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화성시 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